안녕하십니까. 프레시안 박인규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제1차 아프간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1차 아프간 전쟁의 원인은 소련이 자신의 남부 국경에 있는 아프간의 우호적 정부, 공산주의 정부를 구출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군대를 보낸 데 대해서 미국이 이것은 아프간은 물론 옆에 이란,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 전역을 군사적으로 점령하려는 시도다라고 규정하면서 군사적 대응을 하면서 자그마치 10년 전쟁으로 이어졌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도 비슷한데 1990년에 독일이 통일할 당시에 서방 지도자들은 독일이 통일되면 통일된 독일은 나토 안에 있겠지만 나토는 동독 이동으로 1인치도 확대하지 않겠다라고 해놓고 나서는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계속 동진하다가 결국은 2022년도에 전쟁을 불러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를 다 먹으려 한다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전쟁을 하고 있죠. 아주 똑같은 패턴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킨다고 하면서 오히려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프간 전쟁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2001년 9.11 테러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계속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그 9.11 테러라는 거는 이 아프간 전쟁 때 미국과 파키스탄과 사우디가 협력해서 전 세계에 있는 과격파 이슬람 청년 또는 범죄자들을 끌어모아서 대소 항저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말하자면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장단체, 알카에다라든가 이슬람 국가라든가 탈레반은 정권을 잡았다 안 잡았다 했지만 탈레반이라든가 하는 이런 무장단체,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무장단체가 생겨났고, 이런 무장단체들이 시리아, 리비아, 보스니아, 코소보 내전 이런 등등에 막 참여했기 때문에 이건 미국도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파키스탄에서는 아프간 전쟁 당시에는 지아울 하크라는 장군 출신이 미국에 협력했는데 88년도 여름인가에 의문의 비행기 사고로 사망합니다. 그리고 문민 출신 베나지르 부토라고 그전에 총일하다가 쫓겨나고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딸인 알리 부토입니다. 지아울 하크 대통령이 비행기 사고로 추락한 다음에 베나지르 부토라는 이전의 민주화 운동 지도자의 딸이 총리가 됩니다. 잠시 88년부터 90년까지. 그때 이 베나지르 부토 여성인데요. 이분이 당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이 아프간 전쟁과 관련해서 당신들은 지금 프랑켄슈타인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이란 게 뭡니까?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괴물이지만 과학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이었죠. 바로 이 아프간 전쟁을 통해서 9.11과 이후 중동 지역 및 유럽 지역에 혼란을 초래한 그런 부장 세력들을 미국이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과정을 보면 미국의 아프간 전쟁을 주도한 사람은 브레진스키였는데 대략 이미 77년 카터 대통령 취임 때부터 그런 구상이 있었던 것 같고, 늦어도 78년부터는 아프간 내 이슬람 반군에 대한 비밀 지원을 했다고 그래요. 브레진스키가 소련군의 아프간 수도 카불 침공을 카터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드디어 그들에게 그들의 베트남을 전사하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은 이미 소련군이 군사력으로 아프간을 평정하려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고, 그것은 이후의 과정을 보면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1979년 12월 25일 날 소련군이 아프간 수도 카불에 진입했어요. 그리고 약 일주일이 지난 1980년 1월 2일 날 브레진스키는 카토 대통령에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소련군의 아프간 철수다. 그리고 바로 그날 직접 이집트와 파키스탄을 방문해요. 그리고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 그리고 파키스탄의 지아울 하크 대통령과 회담을 갖습니다. 그 회담의 목표는 뭐냐? 아프간에서 소련을 군사적으로 곤경으로 몰아넣기 위한 대소 비밀 군사동맹을 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집트는 원래 70년대 초까지 나세르 대통령이 있을 때까지는 소련군과 가까웠지만 그 뒤를 이은 사다트 대통령이 사우디의 권주를 받아서 1972년도에 소련군 교관을 쫓아난 뒤로는 79년도에 이스라엘과 국교를 정상화했을 뿐만 아니라 친미 국가로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월 2일 날 사다트 대통령과
회담한 직후 일주일 만에 1980년 1월 10일, 그러니까 1월 2일 날 이집트에 갔는데 1월 10일 날 이집트가 갖고 있던 소련제 무기가 파키스탄에 도착합니다. 이것은 아프간에 있는 말하자면 저항군, 반소 저항군 또는 아프간 반군에게 주기 위한 무기입니다. 왜? 미제 무기를 주면 미국이 전쟁에 직접 참여한다는 인상을 주니까 예전 나세르 시대에 소련으로부터 받은 소련제 무기를 파키스탄을 통해서 아프간 반군에게 지원한 거예요. 그리고 파키스탄과는 어떤 약속을 했냐면 파키스탄은 아프간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파키스탄이 동쪽, 아프간이 서쪽에 있는데 파키스탄 정보국이 굉장히 막강한 조직입니다. ISI라고 그러는데 파키스탄 정보국이 아프간 반군에 대한 무기 및 군사금 지원 그리고 군사훈련을 전담한다. 그러니까 이 국경이 맞대고 있으니까 아프간 반군은 파키스탄 와서 훈련받고 좀 쉬었다가 다시 아프간 들어가 싸우고 이런 식이에요. 물론 파키스탄에 다 전담하지는 않습니다. 아프간 반군 중에 아주 뛰어난 자들은 미국으로 데려와서 미국에서 또 가르쳤어요.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는 파키스탄 정보국 ISI가 아프간 반군에 대한 통제를 맡게 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미국과 파키스탄의 국익이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파키스탄은 이제 인도와의도 대결 때문에 아프간을 자신의 속국 비슷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프간 반군 중에서도 독립적인 세력보다는 자신들의 말을 듣는, 말하자면 의존적인 세력들을 아프간 반군의 대리인으로 내세우려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80년 7월 달이 되면 사우디에서도 미국 CIA와 똑같은 액수의 군자금을 대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 CIA의 사상 최대의 비밀 공작이라고 그랬잖아요. 보통 한 30억, 한 10년 동안 30억 내지 50억 달러 썼다고 그러는데 사우디 정보국 GID라고 하는데 여기도 거의 같은 액수를 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제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 때우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우디라는 나라가 그 와하비즘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좀 반근대적이고 엄격한 이슬람 교리를 추종하는데 아프간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우디의 부호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모아서 기부했다고 그래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80년 1월 바로 그러니까 전쟁이라기보다는 소련군이 아프간에 진입한 지 한 보름 만에 한 달 만에 미국 CIA, 파키스탄 ISI 그리고 사우디 GID가 기획 주도하는 전쟁의 얼개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은 아프간에서 일어나지만 실질적인 주도 세력은 미국, 파키스탄, 사우디였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는 아프간의 독립을 염원하는 이른바 독립지사들만 참여한 게 아니라 각지에 퍼져 있는 이슬람 과격파들. 예컨대 이집트는 그 무슬림 형제단이 창설된 나라가 이집트예요. 1927년도에 그 무슬림 형제단이 나세르도 암살하려 했다가 엄청나게 억압을 받으면서 사우디를 많이 망명했거든요. 감옥에 많이 있습니다. 이슬람 과격파들이. 이런 사람들을 아프간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로코 같은 나라도 그렇고 많은 나라에서 야 골치 아픈 놈들이다. 보내자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아프간이 이슬람 과격파들이 군사 능력을 배양하고 키우는 그런 연습장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아프간 전쟁은 아프간에서 일어났지만 미국과 파키스탄과 사우디가 사실상 주도하는 비밀 전쟁이자 대리 전쟁이었다. 즉 소련을 아프간에서 몰아내기 위한. 소련 입장에서는 아프간이 그 중앙아시아, 이슬람인들이 많은 중앙아시아 바로 밑에 붙어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프간이 불안정해지면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투르크메니스탄이라든가 타지키스탄 같은 중앙아시아 공화국도 위험하다 해서 들어간 거였는데 이거를 이제 딱 덫에 걸렸다. 전쟁을 한 거죠. 그렇다면 미국은 왜 공식적으로 우리가 6.25 때처럼 북한의 남침에 대해서 우리가 남한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겠다 해서 참전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참전을 못하고 비밀 대리전쟁을 해야 했던가 아프간에서 미국은. 그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50년대, 60년대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미국이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사자만 10만 가깝습니다. 약 한 9만 3천이라고 그러는데 부상자는 그보다는 훨씬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더 이상 그 해외의 자유 인권을 해서 우리 젊은이를 보내지 말아라 하는 여론이 거의 완전히 굳어졌어요. 실제로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1973년에 닉슨 대통령이 징병제를 폐지해버립니다.
젊은이들이 군대 안 가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73년도 이후에 미국은 모병제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은 미군 병사를 모집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어요. 첫째, 1950년대, 60년대에 베트남 전쟁 패배까지 미국의 직접적인 파병으로 엄청난 고생을 했고 미국 여론이 미 지상군의 해외 파병에 웬만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거 한 가지고, 또 하나는 1974년에 일어난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CIA가 생긴 지 처음으로 1975년부터 76년까지 CIA의 말하자면 비밀 첩보 활동, 대외 공작 활동에 대해서 전면적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낱낱이 처음으로 이게 굉장히 무슨 미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위한다더니 이게 굉장히 좀 외국의 지도자들도 암살하고 뭐 별 희한한 짓들을 많이 했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제한도 걸리고, 그전까지는 CIA는 미국의 안전을 지키는 정보기구라는 어떤 명예가 있었지만 하여튼 7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확 떨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이제는 이 합법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비밀 공작을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대리인을 내세우죠. 그리고 이제 70년대 후반에는 베트남 전쟁 패배의 여파로 아프리카나 중남미 등에서 민족 해방 운동이 굉장히 강렬해집니다. 특히 이 아프리카에서는 앙골라,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이런 데에서 미국의 압제로부터, 서방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자라고 하는 민족 해방 운동이 일어났고, 여기에 대해서 소련이 무기를 지원하고 북한과 쿠바군들이 직접 참전을 해서 도와주고 막 그래요. 이제는 이제 미국 끝났으니까 민족 해방 운동을 하자. 근데 미국은 지상군을 파병할 수도 없고 비밀 공작을 하기도 어렵고 참 어려운 처지에 빠진 거예요. 그랬을 때 미국 대신에 대소 비밀 공작 또는 대리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국제적 정보기관 협력체가 만들어집니다. 사파리 클럽이라는 게 그건데요. 1976년 9월 1일 날 창립됐습니다. 날짜까지 분명하게 나온 이유를 조금 더 설명드릴 텐데, 여기는 프랑스, 이집트, 사우디, 이란, 모로코의 정보기관 수장들이 모여서 아예 도장 찍고 우리 협력한다. 미국이 지금 대외에서 할 수 없는 반소 반공 비밀 공작을 수행한다라고 말하자면 결의한 거예요. 사파리 클럽과 관련해서는 이제 가장 최근에 증언이 있습니다. 사우디의 투르키 빈 파이잘 왕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1977년부터 2001년 10월까지, 그러니까 9.11 테러 직후까지 24년 동안 사우디 정보기관 수장이었던 사람이에요. GID 국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프간 전쟁도 이 사람이 주도한 거죠. 말하자면 대학을 워싱턴에 있는 조지타운 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9.11 때문에 사실은 9.11 테러범 중에 19명인데 15명이 사우디라는 게 드러나면서 이 양반도 난처해졌죠. 그러니까 그만둔 거예요. 근데 2002년 2월 달 자신의 모교인 조지타운 대학교 동창회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1976년이 되면 워터게이트 사건의 여파로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의회에 손발이 완전히 묶여버리고 말았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정보 쓰지도 못하고 비밀 공작도 못하고, 그래서 이러한 미 정보기관의 활동 불능 상태를 보완하기 위해서 일단의 국가들이 반공투쟁의 희망으로 뭉쳤습니다. 사파리 클럽이 그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뭐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거죠. 사파리 클럽이란 이름이 붙은 이유는 그 당시 아프리카가 민족 해방 투쟁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케냐에 있는 무슨 사교 클럽 같은 그런 장소가 있나 봐요. 거기가 사파리 클럽이래요. 거기서 만났다고 그러는데, 이 사파리 클럽의 존재가 처음 알려진 것은 언제냐면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입니다.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나고 나서 이집트 나세르 대통령의 보좌관이자 작가인 무하마드 헤이칼이라는 사람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 호메이니의 허락을 얻어가지고 팔레비 왕정 시절의 외교 문서를 뒤져보다가 아까 말한 프랑스, 이집트, 사우디, 모로코 이런 나라들 수장들이 모여서 말하자면 협력을 약속한 그런 문서를 발견해요. 그 문서가 작성된 게 1976년 9월 1일이에요. 그래서 9월 1일이라는 게 딱 나온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제 그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당시 이 레닌이 영국과 프랑스 등이 1차 대전과 관련해서 비밀협정 맺은 거, 사익스 피코 협정 같은 중동을 나눠 먹자 그런 걸 공개한 것과 비슷한 거죠. 어쨌든 이 사파리 클럽이라는 거는 프랑스의 대외 정보 기관이 있습니다. 1972년에 창립됐는데 창립 이후 10년 동안 이 프랑스 대외 정보 기관 SDCE라고 하는데, 이 프랑스 대외 정보 기관을 창립하고 주도한 알렉상드르 마른시 백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주도한 거예요. 이 사람은 백작, 프랑스 귀족 출신이죠. 그리고 프랑스의 키신저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전략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찍부터 이제 반소 성향이겠죠. 프랑스의 귀족이니까. 일찍부터 소련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지역이 소련의 급소다라고 거기에 동향을 예의주시했답니다. 그리고 1973년에 그때까지 아프간은 왕정이었어요. 근데 공화혁명이 일어나서 왕이 망명을 하고 이 공화정 정부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78년도에 공산화가 되죠. 73년부터 이제 이거 위험한데 옆에 이란도 왕정인데 위험한데 그때부터 아프간 사태를 활용해서 소련을 무너뜨린다까지는 아니지만 소련을 상당히 공경에 번할 수 있겠구나라는 얘기를 그거 했고 그거를 브레진스키한테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세력이 사회주의나 민족주의 같은 제3세계의 민족해방 운동, 독립운동에 대항할 방법 중에 하나가 전통적 또는 반근대적 이슬람과 연합하는 거였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데빌스 게임, 악마의 게임이라는 책이 있어요. 2005년도에 미국의 독립저술가인 로버트 드레피스라는 사람이 만든 책인데 요지는 그겁니다. 바로 1차 대전 이후에 비서방, 아랍이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비서방의 반식민지 독립투쟁을 억압하고 분쇄하기 위해서 제국주의 세력, 영국이나 프랑스는 이슬람 세력과 손을 잡았다. 대표적인 게 무슬림 형제단. 무슬림 형제단은 1927년 이집트에서 결성이 됐는데 당시에 이집트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던 영국이 상당히 은밀하게 뒤에서 무슬림 형제단을 지원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부터 이슬람 지도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서 회동하기도 했고 특히 중요한 것은 50년대에 아시아 반공연맹이라는 게 생기고 이제 장개석, 이승만 이런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아랍권에서는 사우디가 1962년도에 세계 무슬림 연맹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이것도 사실은 반공 성전의 일환이에요. 사실 아랍 사람들은 미국도 싫어하고 소련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1차 대전 이전까지는 오스만 터키라는 별도의 국가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슬람이 유럽을 위협까지 했었고 한 번도 서구에 굴복한 적이 없어요. 근데 1차 대전 이후에 영국과 프랑스에 의해서 사실상 식민지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회주의 별로 좀 다릅니다. 그리고 서방, 소련 특별히 달라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좋아하거나 나빠하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50년대에 나세르가 이집트에서 정권을 잡으면서 나세르는 이제 말하자면 아랍 민족주의, 아랍이 하나로 뭉치자라고 했었고 처음에는 미국과도 손을 잡을 생각이 있었지만 미국이 무기 지원을 거부하니까 소련과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주의, 민족주의 성향으로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 왕정은 좀 두렵죠. 사회주의 이런 게 나오니까. 그래서 사우디에서 세계 무슬림 연맹이라는 걸 창립해서 반소 반공 성전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우디라는 나라는 사우드라는 그 군사 집단과 와하브라는 종교 집단이 결합해서 만든 나라고 이 와하비즘이라는 것은 대단히 전근대적이고 아주 봉건적인 그리고 전투적인 종교 교리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사우디하고 파키스탄이 비슷해요. 파키스탄에는 이슬람 협회, 그 사람들 말로는 이제 자마트 이슬람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도 굉장히 강렬한 이슬람주의를 내세웁니다. 왜? 인도와 대결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강렬한 이슬람주의자들이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우디하고 파키스탄은 어떻게 보면 근본주의고 과격한 그리고 반근대적 그런 이슬람 교리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세르가 아랍의 맹주로 굴림한 60년대까지는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죠. 그런데 나세르가 67년 6월 전쟁으로 그야말로 이스라엘한테 참패를 당하고 3년 뒤에 죽고 나니까 이집트의 어떤 맹주 지위는 사라지고 그때부터 사우디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73년도 10월 달에 10월 전쟁으로 석유 가격이 4배가 뛰어오르니까 사우디는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법니다. 국가 예산이 73년을 경계로 해서 15배 늘어나요. 73년까지는 연간 한 90억 달러였는데 5년 평균이 74년 이후는 1,400억 달러가 돼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이 돈을 어디다 쓸까요? 와하비즘을 주변 국가에 퍼뜨리기 위해서 씁니다. 파키스탄이 그 수혜국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우즈베키스탄 같은 중앙아시아에 있는 공화국으로도 아랍어로 된 코란 같은 거 넘기고 막 그러는 겁니다. 이 사우디가 사실상 그 석유 달러, 페트로 달러의 힘으로 이 아랍권에서 영향력을 갖게 되다 보니까 그 전까지의 이슬람이라는 것은 그냥 자기 지역에서 그냥 생활과 관련된 그냥 소박한 신앙이었던 것이
1927년도에 나온 무슬림 형제단이라든가 와하비즘이라든가 또 파키스탄의 뭐 이슬람 협회라든가는 이슬람 제국의 복원 이런 걸 꿈꿔요. 터키, 오스만 터키 같은 우리가 왜 서방의 지배에 밑에 있어야 되는가 라면서 지역적이고 일상적이고 소박한 신앙이었던 것이 국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전투적인 이슬람으로 바뀝니다. 그게 이제 근본주의라고도 그러고 정치적 이슬람, 폴리티컬 이슬람이라고도 그러고 사우디가 돈을 댔기 때문에 페트로 달러 이슬람이라고도 그래요. 석유 달러로 이제 퍼진 것이다. 어쨌든 근본주의 또는 정치적 이슬람들이 70년대에 막 퍼지기 시작할 즈음에 아프간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프간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의 어떤 과격한 정치적인 그리고 전투적인 이런 이슬람들이 막 자라나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이 말하자면 땅을 대주고 비료를 대준 것이죠. 그 예가 바로 9.11 테러범이 19명인데 그중에 15명이 미국의 맹방이라는 사우디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 자기네들이 아프간 전쟁을 통해서 소련을 붕괴시켰다고 좋아했을지는 모르지만 또 다른 걱정거리,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을 엄청난 분쟁의 씨앗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러한 그 악마의 게임, 로버트 드레피스가 말한 악마의 게임은 이 아프간 전쟁과 9.11로 끝난 게 아니라 그 하마스가 그런 조직이에요. 하마스가.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라는 조직이 바로 그 이슬람 교리를 따르는 폴리티컬 이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은근히 지원을 했어요. 왜? 아라파트가 지원하는 PLO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EJ 분할 통치 해서 하마스를 막 지원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미국이 2003년 이라크를 침공하겠다가 실패하니까 이거 민주화하기 위한 거야. 근데 우리 중동 민주화 시킬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도 선거 한번 하자. 그래서 선거를 한 거예요. 선거를 했는데 그때 하마스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가자에서 통치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근본주의고 정치적이고 전투적이고 또 반근대적인 이런 이슬람 세력들이 어떤 군사력과 정치력을 갖게 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배경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이제 미국이나 이런 서방의 지도자들은 잘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죠. 자,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프간 전쟁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전까지 미국의 숙적이었던 공산중국이 참전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밀월의 시작, 그리고 이제 대부분 미국이나 중계 전문가들이 미중 관계가 가장 좋았을 때가 1980년대라고 얘기하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 어쩌면 가장 큰 게 아프간 전쟁일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브레진스키가 1월 2일 날 카터 대통령에게 미국의 목표는 소련군이 아프간 철수다 하고 본인은 이집트하고 파키스탄을 방문했잖아요. 그 이틀 뒤인 1월 4일 날 해럴드 브라운 국방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는데 자그마치 열흘 동안 방문합니다. 1월 4일부터 1월 13일까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 논의되는지는 거의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냥 전략적 협력을 논의했다라고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월 2일 날 브레진스키가 카터에게 미국의 아프간 정책을 말하면서 강조한 게 뭐냐면 이 아프간 전쟁에 반드시 중국을 참전시켜야 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해럴드 브라운 장관은 그때 가서 뭐 덩샤오핑이나 중국 지도부들하고 중국의 아프간 참전에 관해서 논의를 했고 실제로 협력을 이끌어냈을 겁니다. 그때는 중국과 소련이 너무 사이가 나빴기 때문에 그 증거가 뭐냐면 해럴드 브라운 장관이 중국 방문을 끝내고 열흘 뒤인 1980년 1월 24일 날 미 의회가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승인합니다. 최혜국 대우라는 거는 Most Favored Nation이라는 뜻인데 미국과의 외교 관계에서 다른 서방 국가들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엄청난 선물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자 국가잖아요. 소비국가잖아요. 미국에 수출을 해야 먹고 살잖아요. 우리나라가 좀 그런가? 남한이 그런 거 아닙니까? 북한이 이 미국과 그토록 국교 정상화 하고 싶은 것은 미국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것도 있지만 결국 경제가 살려면 미국과 수출, 무역 관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미국과의 국교를 79년 1월 1일 날 정상화시킵니다. 국교 정상화가 단 1년 만에 공산국가에 대해서 최혜국 대우를 줬다는 거는 엄청난 선물을 줬다는 소리예요. 그 엄청난 선물이 뭐냐? 그 대가가 뭐냐? 중국의 아프간 참전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80년대에는 미국이 아낌없이 중국을 지원합니다. 군사적 부문에서도. 예를 들면 군용으로 사용 가능한 첨단 통신 장비, 운송 장비 이런 것도 막 수출해줘요. 반면에 중국은 신장 위구르 지역에다가 미국의 대소 전자 감청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러니까 미국은 파키스탄이라든가 이란이라든가 이 소련을 둘러싼 데다가 쫙 그 감청기지, 전자감청기지를 놓고 소련의 주로 이제 미사일이겠죠. 그 부분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 성주에 설치된 사드 레이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신장의 미국의 대수 감청 기지를 나중에 철수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때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중 미국 대사를 지냈던 찰스 프리먼에 따르면 중국이 아프간 반군들에게 제공한 무기가 약 6억 달러에 이르고 그리고 중국 내에서 양성한 반군, 아프간 반군이 약 5만 5천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 중에는 이제 그 신장 위구르의 이슬람들도 많이 갔겠죠.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뭘 하느냐? 동투르크메니스탄 운동이라는 걸 합니다. 우리는 무슬림이다. 우리 중국으로부터 독립할래. 투르크메니스탄 있잖아요. 그 동쪽에 동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국가를 만들겠다 해서 신장 위구르가 말하자면 중국으로서는 문제지역이 된 겁니다. 그것도 이제 중국판 블로우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밖에 영국은 원래 한국 전쟁 이후로는 웬만하면 미국이 벌이는 전쟁에 참전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영국은 아르헨티나와의 포클랜드 전쟁 이후에 참전합니다. 세처 총리가 79년에 집권했지만 별로 인기가 없었는데 아르헨티나가 그 말비나스 섬 또는 포클랜드 섬이라고 그래서 남아메리카 앞에 있는 섬을 점유하니까 이게 이제 말하면 한국과 일본의 독도처럼 영유권 분쟁이 있는 섬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아르헨티나 군부가 그거를 이제 구사적으로 점거하니까 세처가 강경 대응을 한 거죠. 군함을 보내서 물리쳤어요. 근데 그때 미국이 군사 정보와 함께 스팅어 미사일까지 제공해서 영국이 이기는데 도와줍니다.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영국이 참여했고 이후부터 이제 영국은 미국이 벌이는 모든 전쟁, 중동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됩니다. 이란도 참여합니다. 그 당시는 80년 초잖아요. 그 테헤란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미국 외교관 50여 명이 인질로 있을 때예요. 그런데도 이란은 참여합니다. 왜? 팔레비 왕정 때부터 이란의 목표는 아프간에 공산화는 안 돼. 그래서 미-이란 관계가 아주 나빴지만 적어도 아프간에 관해서는 한 몸이에요. 한 몸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참여합니다. 이스라엘은 67년 6.1 전쟁 그리고 73년 10월 전쟁 이럴 때 사실상 다 이겼기 때문에 그때 노획한 소련제 무기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 무기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워낙 이제 이 정보 관리를 잘해서 실제로 얼마나 가고 잘 안 드러났다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집트, 사우디, 파키스탄, 중국, 영국, 이란, 이스라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련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아프간 전쟁에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당시 아프간 주재 소련군 총사령관이었던 그 바레니코프 장군이라는 사람이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95년 아프간 전쟁을 회고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동네북이었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은 아프간 전쟁 초기의 양상에 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프간 전쟁이 어떻게 진행됐는가, 그 과정에서 미국이 어느 정도 무모하게 전쟁을 벌였는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